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비리 혐의가 감사원에 대거 적발된 것과 관련해 당시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논란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5명 방중에 이어 오늘 또 7명의 야당 의원들이 방중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2달 전에 준비한 일정이라며 문화교류 활성화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당 안팎에서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사 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어제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태양광 비리와 관련해서 이게 최종 결과에 대한 건 아니고 감사원의 중간 결과에 대한 언급이었던 겁니다.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 의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죠. 이게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참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이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정부의 주 메인 브랜드의 에너지 정책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이 태양광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뭐 정부 보조금을 못 빼먹는 것이 바보다 할 정도로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비리 백화점이다. 이게 뭐 비리의 온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더군다나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한국전력을 비롯한 250명, 공기관 250여 명의 공무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이름 또는 친인척의 이름으로 태양광 관련한 설비 회사를 운영을 하고 그 태양광 장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직무 감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에서 어떤 형태로 해서 결정이 됐던 것인지 그리고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결정됐으며 또 실행이 됐고 지시가 됐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어제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좀 겁났어요. 의사결정 라인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분명하고 정치적 공격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적 신재생 에너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최소한 30% 이상의 에너지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감당할 만큼 우리가 확대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3% 이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재생 에너지 정책을 펴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신재생 에너지의 생태계 전반에 위축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정에서의 부조리는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하면 맞아요. 그리고 실제 태양광이라든지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든지 그리고 관련 업계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거 LH 부동산 투기처럼 뭐 한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데 부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발본색원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는 정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던 전 정부에 대해서 살펴봐라라는 메시지로 들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칫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으로 기업에 타격을 주는 이런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향후에 삼성을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100% 충족을 못하는 우리 기업들 어떻게 경쟁력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살리되 집행 과정에서의 부조리를 들여다본다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 야당에 대한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몰입될까 봐서 그런 걱정을 좀 안 할 수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또 문재인 정부가 미뤘던 주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라는 언급이었잖아요. 이 의사결정 라인이라고 하면 범위를 저희가 어디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탈원전을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도 조작을 하면서까지 멈추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전을. 그러면서 태양광 쪽을 붐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 태양광 쪽 관리를 잘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양광이 지금 완전히 비리 온상이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정책 결정 라인에 대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몰랐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서 월성 원전 1호기가 중단되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잘못된 말씀을 하셔서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월성 원전이 중단되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정책적 판단과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진행할 부분은 진행하고 멈출 부분은 멈추고 이렇게 부처의 판단,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된 것인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해오고 있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서 몇몇 분이 이제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저는 재판 과정에서 과연 이런 정책적인 판단까지도 범죄화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뭐 들여다봐야죠.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이 사실 과거로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군납업체 비리가 있다고 해서 무기 개발을 하고 생산하고 하는 거 멈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태양광 관련해서 비리가 있는 것 발본색원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지구적 노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응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답도 저는 현 정부에서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적 공격으로만 일색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에서의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뿌리 뽑아야 되고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정책의 정보를 일찍 접하는 이런 수혜자들이 본인들의 이익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아까 뭐 군납업체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농민 부분이 좀 열악하니까 농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조금, 부정수급 논란이 있었었고 또 시민사회 단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여자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국고 보조금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일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통째로 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는 행정적으로 그런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바로 잡아가면서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터주는 것 자체가 저는 국가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사실 100년 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못 시작되면은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을 지난 정부에서 시작을 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시작했고 너무 졸속으로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을 해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갖다가 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고 있냐, 그걸 범죄화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정책 부분에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이미 책임을 법적으로 지은 바가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도 국가 이익에 너무나 반하는 국가 이익을 너무나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임 정부를 그렇게 규정하고 낙인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봐요. 지금 이 정부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 부분에 대해서 5년 후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네, 두 분의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에너지 정책, 에너지 산업 분야가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시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의사결정 라인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중간 감사 결과를 보면 임직원 수백 명에 대한 비리 수준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고 무더기 기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250여 명뿐만 아니라 어떤 사례를 보면은 전북 지역의 국립대 대학 교수께서는 서류를 조작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600억 원대 이득을 취하고 그 회사를 또 외국 회사에 팔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군산시장 같은 경우는 또 자기 동문 회장에게 군산시가 보증을 하면서까지 태양광 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혜를 베풀었는데 그러면서 군산시에 손해를 입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가 나와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리는 발본색원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우리가 건설업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건설업계의 부정비리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적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발전을 가로막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태양광 부분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전 세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산업에 대한 지원과 배려 플러스 과정에서의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여다보고 뿌리 뽑는다라는 관점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부정비리를 봐주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그런 개별적인 잘못된 부분은 뿌리 뽑아야 되죠.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 자체가 바른 방향으로 확대되어 가고 전 세계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건설업계 기술력이 전 세계를 우리가 평정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부분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부양하는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좀 잊지 말고 부정비리에 대한 사정과 수사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난번 원전 같은 경우도 원전 기술은 참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였던 것 누구나가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사장을 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손해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도 일정 부분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 것이죠. 태양광 비리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갖다가 좀 더 높일 수 있는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보장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리의 온상이 된 것입니다. 그 좀 차이가 있죠. 그 정책을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들여다보니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보이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 부양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안이 없으니까 현재 이제 얼어붙을 거예요. 이쪽 시장이. 이제 앞으로는 태양광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을 한다든지 꿈도 못 꿀 거예요. 왜? 수사 대상이 될 거니까. 그리고 이 정부에서 싫어하니까. 그래서 멈출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을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아야 된다. 최소한 시장을 얼어붙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는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반시장적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중간 감사 결과 발표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최종 감사 결과까지 그리고 이후 상황까지는 보시면서 또 두 분이 걱정하시는 산업에 대한 부분도 좀 잘 자리 잡아 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 발언 이후 폭풍이 만만치가 않고요. 그래서 어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제 도쿄로 출국하는데 그때도 한중 관계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언급했던 부분이 직접적으로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발언은 하고자 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이 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의 발언 들어볼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식적인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과연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어떨까? 외교는 늘 역지사지 아니겠습니까?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좀 되게 서운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가져왔던 대중국 정책 기조와 많이 달라요. 박근혜 대통령이
인민군 그 창설 때도 가서 축하를 해주고 했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드 때문에 잠시 양 국가가 마찰을 겪어오다가 다시 또 정상화 복원됐는데 이번에는 좀 차원이 다르게 일종의 진영 외교 쪽으로 대한민국 외교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중국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중국과 한국의 관계, 한국과 미국의 관계, 한국과 일본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유독 중국에 대해서만 당신들하고는 당신들이 똑바로 안 하면 우리는 당신들하고 안 놀 거야 라는 듯한 어떤 그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특히나 그 양안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 한중교를 30여 년 동안 똑같이 그렇게 해왔고 중국과의 교류를 우리가 처음 맺으면서 대만은 우리가 정상적인 외교 관계 그쪽에 대사관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의 대사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출발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중국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미국과의 이러저러한 마찰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서 현상 변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복속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뭐 그 대만 독립 이후부터 계속해서 중국은 가져왔던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동의하면서 중국과의 외교를 우리가 수립했는데 지금 우리 방향이 약간씩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중국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지사지 해볼 때 과연 우리가 중국의 이런 우려를 안 하게끔 대미, 대일 외교를 해왔는지 대중 외교를 해왔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한중 관계가 역진하고 있는 것 오로지 중국만 탓할 수 있는 거냐. 그저 우리 국민들 기분 좋게 얘기하려면요. 중국 나빠요 얘기하면 되는데 외교 관계는 그렇게 풀어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태용 실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역진돼서는 안 되니 한국과 중국 동시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싱하이밍의 그런 그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히 이미 초치해서 항의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중국 외교 당국의 대응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한중 외교의 전반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위기에 처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존중을 받으려고 하면요, 중국 스스로도 대한민국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인식이 지금 자기 나라의 변방의 한 속국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지금 일개 말하자면은 대사가 대한민국 국격을 어마어마하게 훼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보호하는 듯한 말들을 한단 말이죠. 왜 비난의 화살을 중국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나라 정부를 돌립니까? 그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그날 당일날 15분 동안 가만히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다는 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말을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말이 15분 뒤에 발언 뒤에 항의를 한다든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느냐, 당신이 뭔데 그렇게 하느냐 항의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듣고 왔고 배석했던 국회의원들 다 받아 적어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의원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 말씀하시죠.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는 미국에 가서도 우리 할 말을 다 했고 중국에 가서도 우리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우리 대통령실을 미국이 도청했다라는 객관적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에서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이건 실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방국이 우방국 대통령실을 도청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런데 겨우 대사급 관계자가 말을 한 것을 가지고 마치 민주당 당사자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중국의 속국처럼 여기는 그들의 논리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것인데요. 외교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대한민국의 대화가 몹시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화의 연결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의 초청에 응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싱하이밍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동의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은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짚어주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자리에 배석한 사람들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그리고 판단을 바로 내렸어야 되는데 그런 기민함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그런데 외교의 전체는 결국 대통령과 여당의 몫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대화의 끈은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당에서 중국과의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야당에서라도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경제적 교류가 가장 큰 나라인 중국과의 관계를 그래도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은 이러한 우리의 어떤 욕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대로 우리가 비판하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마치 우리의 외교를 뭐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비난이 마치 야당인 것 마냥 말씀하시면 대통령 내놓으시고 이재명 당 대표를 대통령 시키세요. 그러면 그런 비난 받아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말이죠. 외교에 관한하는 원 보이스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 목소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야당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해외에 나가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익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발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대사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서 대사관에서 말할 때는 야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로서 한 분으로서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인 것이죠. 그게 맞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말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예, 이 부분도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오늘 귀국을 하고요. 또 오늘 7명이 추가로 방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기가 좀 공교롭다 보니 좀 조정을 할 수 없었는가, 미리 정해진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해당되는 의원들도 고민이 좀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론이 현재는 안 좋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본이 우리 역사 왜곡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일본 방위를 예정했던 의원들 일부는 예정대로 방문하기도 하고 일부는 안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만약에 싱하이밍 이런 부적절 발언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방중을 안 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여야를 비롯해서 정치권 전반이 중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는구나라는 강한 신호가 전해졌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외교 관계에서 타당한 것인지, 중국과 계속해서 긴장으로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태용 아까 그 안보실장 이야기한 것처럼 양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가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발표했고, 그리고 중국에 가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발언을 그들이 할 때는 우리도 분명히 항의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정된 일정이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수긍할 수 있어요. 다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조금 뒤로 좀 일정을 뒤로 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하지만 외교 관계 속에서 이 뭐 일정이 뒤로 연기하는 것이 다소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가는 것과 안 가는 것 속에서 저는 가는 것이 좀 더 대한민국 외교에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일정을 조정하는 게 좀 어려운 일인가요? 이런 경우. 그래서 이미 정해진 일정이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에는 만약에 이 방중 일정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자체적인 계획이었으면은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 외교부의 초청입니다. 말하자면은 비용이 중국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중국의 대접을 받고 오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뭐 거기서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초청으로 와서 중국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를
비판의 말씀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거의 뭐 교육이나 받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티베트를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출발하시는 분들 티베트의 문화 관광 뭐 박람회를 간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무슨 뭐 문광희 상임위가 문광희 의원들이신가 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국방위, 기재위, 교육위 이런 분들입니다. 거기에는 왜 가시는지를 자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외유라고 하는 비판을 갖다가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시국에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지적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보니까 일단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됐다고 알려진 이동관 특보를 둘러싼 설전이 있었습니다. 총리와 고민정 의원 간 설전이었죠. 그 내용을 우리 총리가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국회법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48시간 이전에 질의 내용을 일부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그 객관성 사실관계를 또 국무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파악을 하고 나와야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국회법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고민정 의원이 갖고 나온 저 자료 구체적인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한 내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하나는 이제 선거관리 선거방송 기획단에서 그 조직이 선거에 개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개입한 문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전혀 관계가 말씀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선거방송 기획단인 단장을 했습니다마는 선거방송 기획단은 선거방송을 당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는 것인데 선거방송 기획단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서 하나를 보고서 선거방송 기획단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엉터리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을 해소시켜주고 그 의혹에 대해서 해소시켜주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이 총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국회법을 봐라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국회법 똑바로 알고는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말씀이에요. 국회법 어디에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사전에 질문지를 줘야 한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저 조항을 찾아놓고 우리 국민들에게 내 말이 맞습니다라고 말씀해 보시라고 그래요. 국회법은 서면 질문 시에 24시간 이전에 의장에게 통보를 하고 의장은 그것을 소관 부처에 넘겨서 그러면 10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라는 게 있는 것이고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보를 줄 이유가 없어요. 다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좀 더 내실 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테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약간의 관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원들은 아예 안 줘요. 대정부 질문뿐만 아니라 상임위도 장관들에게 질문을 할 때 여당 의원들은 주로 정보를 줍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하라고. 근데 야당 의원들은 어지간해서 안 줍니다. 그래서 이 총리의 말씀은 본인이 국회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서면 질문과 관련된 24시간 이전에 의장을 통해서 가게끔 돼 있는 이거를 마치 대정부 질문에 구두 그 질문까지도 포함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총리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본인 스스로가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잘못된 말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동관 그 방통위 내정자와 관련해서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과연 중립적인 방통위원장으로서 적정한 인물이냐라는 것이 질문의 핵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이러이러한 문건을 작성한 적도 있고 이러이러한 의혹도 있었었고 라는 물음에 대해서 본인이 소신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알지도 못하는 국회법 핑계대고 언성을 높여가면서 비상식적이니 뭐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총리로서 자격을 상실한 모습이었다라는 비판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 내정자도 아닙니다. 지금 내정이 된 것도 아니고 내정이 됐다고 알려진 알려진 상황이죠? 그런 예. 상태인데 지금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고민정 의원도 그런 관련된 뭐 문서 하나를 가지고 총리를 말하자면 닥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실 있는 또 대정부 질문이 되려고 그러면은 질문을 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한 답변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짧게 한 말씀 듣고 주제 바꾸겠습니다. 네, 국회법 모르면 들먹이지 마십시오. 라는 충고를 총리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혁신위원장 발표가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1차 내정자가 무산되고 나서 상처를 입은 거죠. 그다음에 충분히 의견도 듣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검증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한 2분 정도가 거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2분 가운데서 이러저러한 호불호도 또 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혁신위원장 내정해봤자 뭐하냐라는 어떤 어떤 의혹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의견도 당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점상으로는 대정부 질문을 할 때는 사실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에서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여론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좀 피해서 발표를 하려고 미루는 것 아닌가. 그리고 미루면서 동시에 당내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했던 것 아닌가 싶고요. 뭐 조만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의견이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다라는 비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세요? 이렇게 정치권에서 정당이 혁신위를 발족하고 어떤 변화를 맞으려고 할 때 시일이 좀 걸리면 타격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장 임명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만 혁신위원장, 민주당이 혁신위원장을 새로 임명한 데에서 민주당이 혁신이 되겠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자체가 총선까지 가겠다고 본인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부패와 비리, 현비가 눈덩이처럼 쌓여있는 그분을 대표로 두고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된다고 한들 그러면은 민주당이 혁신이 되겠느냐, 쇄신이 되겠느냐, 어떤 부분을 쇄신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지금 두 분의 말씀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분들도 사실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맡기에는 민주당 상황이 너무 복잡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혁신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갔을 때 어떤 부분을 혁신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뭐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뭐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 내에 다양한 계파들 그리고 이분들의 지금 펼쳐놓은 비리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다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책임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할 텐데 일단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금요일 최고위 또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은 김기현 대표가 지금 취임 100일 맞았잖아요. 그간의 100일 평가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김기현 대표 100일 됐죠.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내실을 다졌다. 당정 간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했고, 뭐 김기현 대표 자체가 말씀이라든가 행동 자체가 아주 도드라지고 뭐 튀고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말하자면은 좀 조용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의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 당정 간의 내실을 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일 이제 100일을 지났으니까 더 나은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기대가 예.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 특권 폐지 이런 혁신 비전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의원 정수 축소라든지 불체포 특권 폐지라든지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들 눈 가리는 이러한 발언이고요. 추진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말로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겁한 발언입니다. 지난 100일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 친정체제가 완성된 100일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쫓겨내고 유승민 쫓아내고 나경원 쫓아내고 국민의힘 내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윤석열 대통령 체제로 일종의 윤석열의 대리인으로서의 정당 대표 이 100일이었었는데 그 100일 동안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야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당 대표로서 정치가 소멸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100일이 지난 지금이라도 정치를 다시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 하나 하고 그다음에 대표의 발언이 너무 가볍습니다. 일종의 수석 대변인 같아요. 야당 대표를 직접 비난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직접 비난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누가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직책상으로 수석 대변인이 있으면 좀 험한 말은 그분들에게 좀 맡기고 대표는 점잖게 최종적으로 야당과 또 정치 대화 상대들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품위를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좀 무게감을 더 가졌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져보고요. 맨 처음 당선될 때의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당 자체 내에서 나왔던 의혹이었고 또 지금은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이후로 김기현 대표 장남이 코인 업체에 매우 중요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 코인과 관련된 어떤 정치권, 국회의원들의 투명함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내고 본인이 오해다, 억울하다라고 하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한 동의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과 그 나머지 정치인들은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국민의힘만 코인 전수조사에 대해서 현재 응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어떤 그 의혹,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코인에 대한 전수조사 국민의힘에서 빨리 응하기를 기대합니다.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코인 회사에 근무한다고 해서 코인 투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나간 발언이시고요. 코인 전수조사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동의서가 국민의힘에서는 동의서가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던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전수조사가 다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역시 이 코인 부분에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해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의 이게 아들 문제를 김남국 의원과 지금 연계시켜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거는 온당치 못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비공개 소주 회동을 제안을 했던데 사실 얼마 전까지도 식사 제안하지 말고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자라고 하다가 TV 토론 논의하나 싶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소주 회동 성사될지 두 분의 의견 30초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쭤보죠. 소주 회동 제안을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거부하면서 TV 토론이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 형식과 뭐 내용 이런 거 가지고 성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소주 회동이라도 합시다. 대화를 합시다라는 어떤 그 절박함 속에서 나온 거예요. 특히나 추경을 우리가 지금 편성해야 서민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다라는 절박함인데 저는 좀 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원점으로 소주 회동의 제안을 받은 것이니까요. 뭐 소주 회동을 하든지 뭐 차를 마시든지 두 분이 마주 앉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민주당의 의도가 너무 정략적이다. 뭐 추경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추경을 얘기할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이 부분 서로의 생각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뭐 두 분이 마주 앉는다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가능성 면에서는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